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대 끊어먹을 며느리라고 불렀고 친척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밥값도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밖에서는 늘 다정하고 자상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저를 무시하는 조용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는 대놓고 농담까지 하더군요. 얘한테는 영 흥미가 안 생겨서요.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애가 셋은 있었을 겁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왁자지껄 웃어댔지만 저는 그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5년이나 숨겨온 정액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결과지에 적힌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죠. 최민호 환자분, 정자 운동성 0%. 따라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죠. 저는 이미 그 보고서를 거실 텔레비전 화면에 그대로 띄워버린 후였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너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이 애미가 용하다는 한의원에라도 같이 가볼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친 주방의 습기를 뚫고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쿡쿡 찔러왔습니다. 한서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아직 헹구지 못한 국그릇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마포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신혼집 아파트. 거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최민호는 소파에 앉은 채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고 물줄기를 줄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 씨랑 상의해봤는데요. 병원에 가서 같이 검사를 좀 받아보려고요. 소파 쪽에 앉아있던 남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반박자쯤 말을 멈추더니 이내 묘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같이. 남자가 검사받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희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는 거면 여자 쪽부터 먼저 검사하는 게 당연한 이치지. 서연의 시선이 거실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문 앞까지 다가오더니 서연의 귀에 대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휴대폰에 대고 그렇게 말한 뒤 고개를 돌려 서연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쫙 깔았습니다. 너 방금 한 말 무슨 뜻이야? 서연은 당황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같이 검사받자고 한 것뿐이야. 임신준비 검사는 원래 부부가 함께.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남편이 서연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왜 그러니? 서연이가 뭐래? 남편은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오직 서연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내 몸은 아주 멀쩡해. 너 결혼 전에는 나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애 안 생기니까 슬슬 나부터 의심하는 거야? 서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야? 의사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권한다고. 남편은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자동차 키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금속 키홀더가 나무 상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 남편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검사받고 싶으면 너 혼자 가서 받아. 내 핑계 대지 말고.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쾅 닫힐 때까지도 싱크대에는 채 씻겨 내려가지 않은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끊기지 않은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다그치듯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남자들은 자기한테 문제 있다는 소리 듣는 거 제일 질색한다.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민호 자존심에 상처 입어.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라. 서연은 고개를 숙여 손에 든 국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가 혼술합시고 보내준 식기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무심코 엄지손가락으로 그 금간 부분을 문질러 보던 서연은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온 붉은 핏방울을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결혼 1년 차.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남편이 그저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 특유의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가고 예쁜 아기가 찾아와 준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었죠. 2년 차에 접어들자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이번 달에도 소식 없는 거니? 밤에 일찍 불 끄고 자야지. 허구한 날 야근만 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데 저기 강남에 있는 한의원이 그렇게 약을 잘 짓는다더라. 여자는 자고로 배가 따뜻해야 아이가 들어서는 법이야? 그럴 때면 남편은 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채근하지 마세요. 다 삼신할머니가 때 되면 점지해 주시겠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금세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우리 아들 철들었네? 서연아, 내 남편이 널 이렇게 끔찍이 아끼는데 너도 좀 분발해야 하지 않겠니? 전화를 끄는 남편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고는 다시 야구 중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연은 남편 곁에 앉아 정성껏 껍질을 깐 귤을 손에 쥔 채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기만 할 뿐 입에 넣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당신, 방금 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어? 병원 검사는 우리 둘이 같이 받아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는 남편의 입에서 거실 사운드바를 울리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은 들고 있던 귤을 조용히 접시 위에 내려놓으며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3년 차 봄, 서연은 결국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서울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던 그날, 산부인과 복도는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허리를 짚은 임산부, 소곤거리며 검사 항목을 확인하는 부부, 딸과 함께 온 친정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대기실 긴 의자의 맨 끝자리에 덩그러니 앉아 번호표의 모서리가 닳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손끝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에 뜬 검사 결과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연님, 난소 나이도 좋고 나팔관이나 호르몬 수치도 모두 정상입니다. 현재 연령대를 고려하면 아주 건강한 상태예요. 서연은 결과지에 적힌 정상 범위 수치들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왜 여태껏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의사는 즉답을 피한 채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정액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서연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사람이 좀 꺼려해서요? 의사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임검사는 본래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연님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남편분도 꼭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료실을 빠져나온 서연은 복도 맨 끝자락, 불이 켜진 자판기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결과지는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 때문에 이미 축축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냘픈 어깨를 가늘게 떨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빗물을 머금은 신발을 질그럭거리며 그녀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남편의 컴퓨터 책상 옆에 검사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민호 씨,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서연은 의자 곁에 서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대. 당신도 한번 검사받아 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헤드셋을 낀 채 한창 롤게임에 빠져있던 남편은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힐끗 결과지를 곁눈질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남편이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헤드셋 한쪽을 벗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한테 책임 떠넘기려 하지 마. 너 임신 안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기어코 내 문제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결과지를 집어 들려던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파티원들의 재촉하는 음성이 들려오자 남편은 다시 헤드셋을 쓰며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2번 다시 꺼내지 마. 우리 엄마한테도 쓸데없는 소리 해서 마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결과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무언가 깨어날까 두려워하듯 서랍을 닫는 손길은 숨막히도록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서연은 자책의 늪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결혼하고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걸까? 시어머니가 아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 관리를 못해서 남편 체면을 깎아먹은 건 아닐까? 서연은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억지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내올 때면 가장 먼저 달려가 국그릇을 받아들었고 친척 어른들이 좋은 소식은 없냐며 뼈있는 농담을 던질 때면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굽실거렸습니다. 남편이 어른들 앞에서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라며 능청스럽게 한숨을 쉴 때도 그녀는 그저 따라 웃으며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을 뿐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 겨울, 추악한 진실은 남편의 서류 가방 속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직장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인사불성으로 취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편을 부축해 들어와 겉옷을 벗기고 그의 서류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 잠금 장치가 열려 있었는지 안쪽에 있던 서류 뭉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삐져나온 서류를 정리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루들 사이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거실 러그 위로 팔랑 떨어졌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바랜 데다 접힌 자국이 어찌나 깊은지 누군가 수십 번을 펴보았다가 다시 꽁꽁 숨겨둔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워들고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맨 위에는 대학병원의 로고가 박혀 있었고 날짜는 5년 전 3월로 찍혀 있었습니다. 2사람이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시어머니가 혼주 한복을 맞추고 예식장 뷔페 시식을 다니며 유난을 떨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환자 성명란에는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호. 서연의 시선이 검사 결과란에 멈춰 붙박였습니다. 무정자증. 비뇨기과로 전원하여 추가 검사 및 치료를 권함. 서연의 양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울린 순간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뒤척이며 술에 취해 웅얼거렸습니다. 물 좀 다오.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고서의 전체 내용, 날짜,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미끄러져 셔터를 여러 번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서연은 원래 있던 깊은 주름을 따라 종이를 다시 접어 가방 맨 안쪽 지퍼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떠서 침대 협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신혼 1년 차, 현관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가며 나 무시하냐고 소리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전화를 걸어 배가 차서 애가 안 들어선다고 타박하던 시어머니의 음성도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명절 제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돕던 얄미운 시누이 최민주가 비죽거리며 뱉었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언니, 언니가 자꾸 애를 못 가지니까 우리 엄마가 창피해서 친척들 얼굴을 못 보겠대요.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가련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에휴, 다 삼신할머니 뜻이겠죠라며 얄밉게 한숨을 쉬던 남편의 모습까지. 삼신할머니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주방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야 자신이 밤새 식탁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물컵은 입술 한 번 대지 않은 그대로였고 식탁 위에는 둥그런 물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판을 엎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그녀는 치밀하게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찌 됐니?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식이 없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카톡을 본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 방에서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어? 서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탁자에 내려놓으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물어보시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대답은 해야지. 서연은 일부러 시험관 시술을 먼저 입에 올렸습니다. 민호 씨, 우리 병원 가서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자. 그녀는 진료 예약 화면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부 동반으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 남편은 기겁을 하며 휴대폰을 밀어냈습니다. 나 요즘 부서 옮겨서 엄청 바빠. 그리고 시험관 그거 여자 몸에 엄청 무리 가는 거라며.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 그럼 다음 달은 어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 다음 달이 되어도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부서에 갑작스러운 야근이 생겼다는 뻔한 핑계가 돌아왔습니다. 매번 서연은 남편의 그 얄팍한 거절과 변명들을 빠짐없이 캡처해 두었습니다. 몰래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을 훔쳐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과 나눈 카톡 대화, 단톡방에 올라온 시어머니의 끈질긴 임신 압박, 그리고 부부 동반 검사를 제안할 때마다 남편이 칼같이 거절한 기록들만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서류 뭉치와 휴대폰 기록을 챙겨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날, 서류를 한참 훑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속인 수준이 아니군요.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말했다. 혼인 전 중대한 결격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점.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 장기간 부당한 대우와 시댁의 폭언을 견디게 방치한 점은 강력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합의나 소송 과정에 달려있지만 확보하신 증거들은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겁니다. 로펌의 좁은 회의실, 서연은 무릎 위에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서연은 곧장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가르며 달리는 자동차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건 기록 봉투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의 귓가에 제 남편의 진단서에 적힌 그 글자들을 똑똑히 박아줄 겁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한 번 응시할 뿐 참으라며 타이르지도 섣부른 행동을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혼 합의서 초안을 테이블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폭로의 수위는 법적 테두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등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건 상관없지만 제3자에게 의료 기록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이지 진흙탕 싸움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서연은 평소처럼 시가에 가서 식사를 챙겼고 제사상에 녹그릇을 올렸으며 구글레오라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군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이상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여자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아야지. 나이 먹으면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서연은 밑반찬 접시를 탁자 모서리에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시누이 최민주가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내 친구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덜컥 임신했던데. 언니도 어디 용한 점집에라도 가서 부적이라도 써보는 게 어때요? 서연은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무표정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럴게요. 남편은 식탁 한편에 앉아 이따금 서연을 힐끗거렸습니다. 서연은 늘 그랬듯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그날의 만행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누가 어떤 폭언을 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 상황에서 침묵으로 동조했는지를 말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기 위해 쓰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완벽한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시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 친척들이 모두 모인 집안 잔칫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자리한 시가 본가는 서연의 기억보다 훨씬 더 왁자지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삼겹살 굽는 냄새와 매캐한 소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조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 뒹굴었고 접이식 교자상은 거실 한가운데부터 베란다 앞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이미 상을 꽉 채워 앉아 있었고 남자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허세를 부렸으며 여자들은 주방과 거실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며느리 한서연이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짐을 받아주기는커녕 거실 쪽으로 오만한 턱짓을 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마침 잘 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들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일부러 사람을 좀 불렀는데 글쎄 내 사주에 자식 잡아먹을 살이 끼어 있다지 뭐냐. 거실에 모인 사람들의 이목이 일제히 쏠리며 순간 정적이 일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머리숱이 듬성듬성하고 칙칙한 개량 한복을 입은 사내가 염주를 굴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삼류 배우처럼 개슴츠레한 눈으로 서연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마가 좁고 인중이 야타의 짝퉁 역술이니 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 복은커녕 남편 앞길까지 콱 틀어막을 박복한 상이야. 신발을 벗으려던 서연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신발장 위에 툭 올려놓고는 허리를 굽혀 벗어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서연의 코트를 낚아채듯 받아들며 얄미운 혀를 놀렸습니다. 나도 오죽 답답하면 이랬겠니? 5년이나 손주를 못 안아봤으니 어디가 막혔는지 알아야 풀 거 아니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짓이니까.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먹던 시누이 최민주가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이쯤 되면 그냥 우리 오빠랑 이혼해줘요. 우리 최씨 집안대 끊어먹으려고 작정했어요. 밥상머리에 앉은 친척들이 파한대소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애들 농담이 맵다며 웃어넘겼고 누군가는 민주 입이 참 방정맞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남편 최민호가 소주잔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끝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비겁하게 시선을 피하더니 큰아버지를 향해 해벌쭉 웃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큰아버지, 한 잔 더 받으시죠. 서연은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사과와 배를 씻고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로 과일 깎는 칼소리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며 국을 젓던 시어머니가 서연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친척 어른들 다 모이셨는데 얼굴 찌푸리고 있지 마라. 다 널 아껴서 한마디씩 거드시는 거니까? 서연이 과일 접시를 집어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찌푸린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눈을 흘겼습니다. 여자가 시집왔으면 꾹 참고 죽은 듯이 사는 법도 배워야 해. 우리 민호가 그동안 무자식으로 속 끓인 거 생각하면 어휴. 서연은 과일 접시를 든 채 거실로 향했습니다. 접시 테두리를 쥔 그녀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술상이 몇 바퀴 돌고 나자 사람들의 입길은 다시 지긋지긋한 임신 타령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큰아버지가 남편의 어깨를 퍽퍽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얘야, 최민호. 너 밤에 영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으하하. 사내가 5년째 감감무소식이니 이 큰애비가 다 애 같아서 그런다. 밥상머리에서 저질스러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버님도 참. 우리 민호가 어디가 어때서요? 다 삼신할머니가 바쁘셔서 그런 거죠. 남편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비열할 정도로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연을 향해 마치 바늘끝처럼 날카롭고 교만한 시선을 슬쩍 던졌습니다. 큰아버지,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쟤한테는 영 흥미가 안 생겨서요. 남자들 맘 다 아시잖아요.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내가 셋은 있었을 겁니다. 그 망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은 뒤집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박장대소를 하며 상을 내리쳤고 누군가는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신우이 최민주는 입을 틀어막은 채 교태를 부렸습니다. 어머, 오빠도 참. 새언니 뻔히 듣고 있는데 너무 팩트 폭행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역시 입이 귀에 걸린 채 핀잔을 주는 척했습니다. 어휴, 이 녀석아. 말이 심하잖아. 그 책망은 차라리 아들의 길을 살려주는 응원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손에 쥐어진 젓가락이 하얀 쌀밥을 꾹 찔러 2개의 깊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옆에 놓인 냅킨을 집어들어 천천히 손가락을 닦았습니다. 요란하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입꼬리를 올린 채 아내가 평소처럼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입을 놀렸습니다. 서연아,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사내놈들 술 들어가면 다 저렇게 허튼 소리 하는 법이다. 마침내 서연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한번 훑어본 뒤 시어머니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저보고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짓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능글맞은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갤러리 앱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대형 스마트 TV에는 남편이 프리미어리그를 보겠다며 새로 설치해둔 미러링 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손길은 빠르지 않았으나 단 1mm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비릿한 미소가 핏기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한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은 텔레비전 옆에 서서 잔치상에 둘러앉은 친척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끔찍한 시가에서 진심을 담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똑똑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체 밤에 힘을 못 쓰는 진짜 고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거실 텔레비전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거대한 화면 가득 대학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 한 장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발급병원, 날짜, 그리고 환자 성명란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최민호.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거실을 덮쳤습니다. 서연은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활자들은 비수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내리꽂혔습니다. 최민호 환자분. 5년 전 3월.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식장 들어가기 딱 3개월 전에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정밀 정액 검사를 받으셨더군요. 검사 결과 정자 개수 0, 윤동성 0%. 최종 진단명, 무정자증. 비뇨기과로 전원하여 추가 검사 및 치료를 권함. 텔레비전 화면의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추가 검사 안 받았지?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서연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한서연, 당장 끄라고.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 몸을 살짝 비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흥분한 남편은 거실 매트 모서리에 발이 걸려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졌습니다. 상위에 있던 소주잔이 쓰러지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시나무처럼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민호야, 저거 다 가짜지? 저 독한 년이 서류 조작한 거지? 바닥에 엎어진 남편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보세요.
저 서류가 조작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요. 신우이 최민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나 악을 썼습니다. 새언니, 미쳤어요. 어떻게 어른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자료를 까발릴 수가 있어요. 서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밥값도 못하는 박복한 년이라고 돌림방 놓으실 때는 왜 부끄러운 줄 모르셨습니까? 신우이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교자상 모서리를 짚더니 다른 한 손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최민호, 내 입으로 말해봐. 아니라고 말해. 남편은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일단 저것 좀 끄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녀의 거구가 휘청거리자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 아주머니들이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흰자위를 드러내며 뒤로 넘어갔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부축하려 했으나 결국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빨리 119 좀 불러. 누가 119에 전화 좀 해봐요. 잔칫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허둥지둥 겉옷을 챙겼고 누군가는 거품을 무는 시어머니의 인중을 꾹꾹 눌렀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남편은 무릎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라며 오열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여전히 그 끔찍한 진단서가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고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불빛이 반도 비우지 못한 잡채와 삼겹살 접시를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가 있던 큰아버지가 번쩍 정신을 차리더니 삿대질을 하며 서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아무리 갈라설 작정이라도 그렇지 감히 어른들 앞에서 우리 최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꺼 미러링은 유지한 채 그녀는 큰아버지를 향해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최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결혼도 하기 전에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를 속여서 사기 결혼을 하고 멀쩡한 며느리를 5년 동안 불임 취급하며 마녀 사냥을 한 당신들 집안의 귀한 아들내미가 똥칠을 한 겁니까? 큰아버지는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다물었고 술기운에 달아올랐던 얼굴은 이제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기절한 어머니를 끌어안은 남편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그제야 짐승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죄다 고개를 내밀고 구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뒷목을 잡고 혈압이 조금 올랐을 뿐이었지만 친척들은 기어코 응급실로 실어보냈습니다. 서연 역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처 끝내지 못한 쐐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백색광은 눈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액을 꽂은 채 관찰 병동에 누워 있었고 친척들은 복도 의자에 흩어져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선 채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와이셔츠 기대는 소주와 삼겹살 기름이 얼룩진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최민주가 씩씩거리며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복도를 찢었습니다. 너 우리 오빠 병신인 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 왜 여태껏 입국 다물고 있었어? 우리 집 재산이라도 뜯어내려고? 그동안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한 게 다 오늘 이 지랄 떨려고 판짠 거였냐? 서연은 말없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도별로 정리해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0년 제가 부부 동반 검사를 제안했을 때입니다. 서연은 카톡 캡처 화면을 신우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민호 씨는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퍼부었죠. 서연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2021년 제가 병원 예약을 잡았더니 부서 핑계를 대며 도망쳤습니다. 2023년 시험관 시술 전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하니 본인한테 책임 뒤집어 씌운다며 길길이 날뛰었고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서 아가씨가 저보고 알도 못 낳는 닭, 자리만 축내는 밥벌레라고 조롱한 기록들. 이 응급실 한가운데서 또박또박 다 읽어드릴까요?
신우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뒤에서 몰래 녹음까지 땄어? 서연이 신우이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대화와 제 휴대폰 통화를 저장한 건 불법이 아닙니다. 꼭 제 육성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법원 가서 변호사 시켜서 쩌렁쩌렁하게 틀어드리죠. 신우이는 벼랑간 악어의 눈물을 짜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너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년이구나. 서연은 보란듯이 휴대폰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는 착한 년은 지난 5년 동안 당신들 밥상머리에서 안주거리로 씹히며 병신같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얼굴을 감싸준 채 복도 끝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친척들 중 누구 하나 말리거나 뒤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바닥에 타일 무늬를 세거나 가짜 전화를 받는 척하며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벽에 기대어 있던 남편이 터덜터덜 걸어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예고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며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사시나무 떨듯 흐느꼈습니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예식장 예약 다 끝났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 내가 병원 갈게. 내일 당장 입원해서 수술 받을게.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하자. 제발 놔버리지 마. 내가 평생 너 떠받들고 살게. 응급실 복도를 오가던 환자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바지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은 남편의 두 손을 굽어보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늘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핏대가 하얗게 설 정도로 그녀의 바짓단을 구겨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쪼그려 앉아 남편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최민호, 서연이 입을 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제일 소름 끼치고 증오했던 게 뭔지 알아? 남편이 충혈된 눈으로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알아. 널 속인 거, 끝까지 숨기려 든 것. 아이가 없는 게 아니야. 서연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가진 그 역겨운 질병을 숨기겠다고 나 혼자 부림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든 거. 내 애미가 내 사주에 살이 끼었다고 무당질을 할 때, 내 여동생이 나보고 대 끊어먹으려니라고 조롱할 때, 친척들이 내 자궁을 안주거리 삼아 씹어댈 때 넌 단 한 번도 막아서지 않았어.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애 셋은 낳았다며 날 짓밟고 너 혼자 빠져나갔지? 남편은 이마가 응급실 바닥에 닿을 만큼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술김에 미쳐서 헛소리한 거야? 제발. 서연은 그 꼴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넌 맨정신일 때도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어. 그 서슬퍼런 선고에 남편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컥하고 목구멍에 걸려버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로펌 변호사가 작성해준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합의서는 이미 다 준비해놨어. 서연이 서류를 남편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마포 아파트, 결혼 후 공동으로 대출 갚은 지분은 합의서 내용대로 내가 가져가. 자동차 명의도 내 앞으로 넘기고, 그리고 내가 사기 결혼한 거랑 시가 식구들이 5년 동안 나 정신적 학대한 거 방조한 위자료 청구액도 적어놨어. 억울하면 도장 찍지 마. 소송 가서 법원 출석하고 진흙탕 뒹구는 수밖에. 남편은 사형 선고문 같은 서류를 멍하니 쳐다볼 뿐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응급실 복도 의자 위에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내 그 알량한 진단서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뿌리거나 하진 않을 거야. 변호사님도 명예훼손 조심하라고 하셨거든. 하지만 만약 이혼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내 혼전 진단서, 카톡 내역, 시댁 단톡방 캡처본 전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거야. 그때는 내가 집안 잔치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끄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판결문에 내 병명과 만행이 영원히 박제되는 거지. 남편의 얼굴은 이제 밀랍 인형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말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가 벌레 같은 목소리로 구걸했습니다. 서연은 서류 위에 볼펜을 툭 올려놓았습니다. 5년 전 예식장 들어가기 전 내게 기회가 한 번 있었어.
매년 내가 병원 가자고 매달릴 때마다 내겐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 바로 오늘, 아까 밥상머리에서라도 내가 내 앞을 막아서며 다 제 탓입니다. 이 사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막아섰다면 그게 내 마지막 기회였을 거야. 남편은 풀썩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현실의 이혼은 드라마처럼 서류 한 장 던진다고 그날 밤 당장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고 마포 아파트 명의 이전과 주택담보대출 승계를 처리하는 데는 피 말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 발악했고 병원에서 퇴원한 시어머니는 마포 집은 우리 최 씨 집안의 자존심이라며 씨도 못 받는 외간 여자한테 집이랑 차를 어떻게 넘겨주냐고 뒷목을 잡고 드러누웠습니다. 서연은 그들과 상종하며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의 코치대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재산 분할 명세서, 은행 대출 거래 내역, 혼인 기간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그녀는 지난 5년간 갈고 닦은 증거 기록들을 모조리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불려나온 남편은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앉아 두 번 다시 그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헛소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아파트 지분은 서연의 몫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자동차 명의 역시 서연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더해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 후 그것은 판사가 망치질 3번으로 깎아내린 알량한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법정 기록에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이 피를 토하며 내놓은 입막음용 합의금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의 손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서연은 그가 마지막 서명을 앞두고 볼펜 끝을 종이 위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쇳소리처럼 쉰 목소리였습니다. 너 진짜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 없어? 서연은 자신의 몫으로 발급된 서류를 파일에 착착 챙겨 넣으며 대꾸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난 5년 내내 흔들리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어.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대동하고 서연의 친정집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의 낡고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옆집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좁은 복도에 밍크코트를 한껏 빼입은 전 시어머니가 도끼 품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네 딸년이 가짜 서류 들이밀면서 우리 집 구석을 협박했어. 전 시어머니가 서연의 친정어머니를 향해 동네가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비싼 서울 아파트도 뺏어가고 내 아들 생돈까지 뜯어가고 우리 최 씨 집안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꽃뱀 같은 며느리를 들였나 몰라. 친정어머니 조미경 여사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말씀 나누시죠. 복도에서 이게 무슨? 친정아버지 한태식은 현관문 앞에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동네방네 흉흉한 소문이 날까봐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온 전 씨가 친척들이 입방아를 찧어댔습니다. 어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결혼 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아놓고 도리어 서방을 물어뜯어? 최 씨 집안이 조건이 좋으니까 처음부터 돈 노리고 기어들어온 게 뻔하지 뭐. 친정어머니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장 그년 불러내서 내 앞에 무릎 꿇리라고 해. 서연이 다급한 전화를 받은 건 로펌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정어머니가 울음을 삼키며 애써 말했습니다. 서연아, 넌 오지마. 엄마가 알아서 다 타이를 테니까 넌 나서지 마라. 배경음으로 들려오는 천박한 고함 소리에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엄마, 현관문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내려가요? 그 사람들이 계속 문 두드리고 행패 부리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서연이 친정집 아파트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 무식한 인간들은 여전히 문 앞을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현관문을 빼꼼 열고 구경을 하는 가운데 퉁퉁 부은 눈을 한 어머니가 현관 안쪽에 서 있었고 그 앞을 막아선 아버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있었지만 분노로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로 들어서자 일제히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오냐, 호랑이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내년이 우리 집 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감히 돈 챙겨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냐? 서연은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지 않은 채 복도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시가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파일들을 전송했습니다.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 핵심 페이지, 병원 동반 진료를 제안했다가 욕먹은 카톡 내역, 마지막으로 남편이 직접 자필로 적어둔 내 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임신 얘기는 미루자는 포스트잇 사진까지. 까톡. 전송 완료 알림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던 시가 친척들의 폰에서 일제히 진동이 울렸습니다. 폰을 확인한 인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제 입으로 가짜 서류라고 하셨죠. 단톡방에 올려둔 대학병원 진단서, 카톡 내역, 당신 아들내미가 직접 쓴 메모장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제가 꽃뱀이라고 계속 떠들어 보시죠. 그럼 곧바로 112 경찰 출동시키고 로펌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혐의로 내용 증명 보내드릴 테니까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른을 경찰에 쳐넣겠다고? 서연은 휴대폰을 베개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개 며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선량한 시민의 집 앞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잡상인일 뿐이죠. 그녀의 등 뒤에서 친정아버지가 마침내 체면을 던져버리고 112 통화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기세가 꺾인 친척들이 꽁무니를 빼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일단 철수합시다.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찰 오면 골치 아파져요. 갑시다. 전 시어머니가 뭐라 더 쏘아붙이려 입을 나불거렸으나 서연은 더 이상 삼류막장 드라마를 찍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장 꺼지십시오. 서연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이제 그녀는 상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한 호칭 변화에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결국 전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발길을 돌렸고 떨거지 친척들도 우르르 계단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어머니는 문틀을 부여잡고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가 도어록을 철컥 잠갔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가 등신같이 아무 도움도 못 됐. 서연은 어머니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앞으로 저 미친 인간들 또 찾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경찰부터 부르세요. 남들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두커니 서 있던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애비가 옛날에는 너보고 늘 참으라고만 했지?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훌쩍 하얗게 새어버린 아버지는 여전히 액정이 켜진 휴대폰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여자가 시집 갔으면 둥글둥글 굽히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애비가 멍청하고 미련했어.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찬물을 3잔 따라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몫의 유리잔이 흔들리며 물 몇 방울이 탁자에 튀었습니다. 서연은 각티슈에서 휴지를 뽑아 얼룩을 말끔히 닦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그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얄미운 시누이 최민주의 치졸한 반격은 훨씬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혼 합의가 겨우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을 즈음
신우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오빠의 부끄러운 진단명은 쏙 빼놓은 채 서연을 돈에 미친 꽃뱀, 5년 동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독사, 남편의 은밀한 약점을 폭로해 시가 어른들을 협박한 파렴치한 년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글의 어조는 구역질이 날 만큼 억울하고 감정적이었으며 응급실 병상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등 사진까지 자극적으로 첨부했습니다. 자극적인 폭로글은 인스타와 맘카페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내내 서연의 카톡과 DM이 불이 났습니다. 동창들이 링크를 보내오고 알 수 없는 발신 번호로 전화가 울리다 끊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냐는 오지랖 넓은 악플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일일이 감정 낭비를 하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게시물들을 PDF로 캡처해 담당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3일 뒤 로펌 명의의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전 남편의 실명이나 상세한 의료 기록을 노출하는 촌스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혼인 전 중대한 생식 관련 질환을 은폐한 사실, 혼인 기간 내내 시댁 식구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모욕을 가한 사실, 양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에 합의한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환자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진단서의 핵심 소결란과 얄미운 신우이가 과거 단톡방에서 서연을 알도 못 낳는 닭, 자리 축내는 밥벌레라며 조롱했던 만행을 캡처한 사진을 친절하게 첨부해 주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내용 증명이 날아가자 인스타 여포 행세를 하던 신우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게시물을 빛의 속도로 삭제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자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본인의 경솔한 발언으로 전세 언니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관련된 모든 허위사실 게시물을 내리겠으며 2번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굴욕적인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로펌 사무장이 보내준 그 찌질한 사과문 캡처본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마포 아파트의 드레스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장 맨 밑바닥에 처박혀 있던 전 남편의 싸구려 넥타이를 하나 발견한 그녀는 2초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신우이의 구차한 사과문이 떠 있었지만 서연은 굳이 전체 글을 읽어보지 않고 쿨하게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마포 아파트의 등기 이전과 대출금 승계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전 남편이 피를 토하며 입금한 위자료 5천만 원이 통장에 꽂힌 날, 서연은 명품백을 사지도 우아한 레스토랑을 예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차를 몰아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농협은행으로 가 친정집에 묶여있던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을 일시불로 시원하게 상환해버렸습니다. 은행 창구 앞 대기석에서 어머니는 다 구겨진 번호표를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상환 처리가 완료되고 아버지는 은행원이 건넨 대출 완납 증명서를 한참 동안 쓰다듬듯 내려다보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일 뿐인데 마치 바위라도 되는 양 묵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연 서연을 와라 끌어안으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지난 세월, 이 엄마가 미쳤지. 어머니가 서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전화할 때마다 여자 팔자 다 그런 거니 꾹 참고 살라고. 애 생기면 시댁에서도 널 인정해 줄 거라고. 이 등신 같은 엄마가 우리 딸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한 번도 물어봐 주질 못했어. 서연은 손을 들어 어머니의 굽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얇은 카디건 너머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어깨뼈가 너무도 앙상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 인생에 꾹 참고 산다는 말은 없어요. 서연이 덤덤하게 위로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돋보기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짐승처럼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붉어진 눈으로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애비가 평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 같은 훌륭한 딸내미를 낳은 거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완납 증명서를 반듯하게 접어 어머니의 가방 깊숙이 넣어드렸습니다. 이 서류는 꼭 부적처럼 간직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그 누구도 돈 문제로 우리 집안 사람들 기죽이지 못할 테니까요. 도장을 찍은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전 남편 최민호가 새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소문이 서연의 귓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먼저 캐묻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정 동네 미용실 원장님 건너 전해 들은 어머니가 이틀을 망설이다 전화통화 중 조심스레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 집 아들내미 벌써 새장가 들 준비를 한다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눈치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너 속 뒤집어지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행여나 다른 사람 입에서 훅 듣고 내가 놀랄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서연은 새로 오픈할 카페의 인테리어 견적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볼펜 뚜껑을 딸깍 닫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불안한 듯 되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괜찮은 거지? 괜찮고 말고요. 서연은 책상에 펼쳐진 도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랑 살림을 차리든 이제 저랑은 1%도 상관없는 남인거려. 그로부터 3개월 후 강남 한복판 증권가 소문보다 더 흥미로운 후일담이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의 그 대단한 새 여자친구가 파혼을 선언하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 남편이 뒤늦게 비뇨기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천성 정관 결손. 자연 임신 확률 제로에 가까운 불치 판정이었습니다. 5년 전 그가 비겁하게 숨겨버렸던 그 진단서는 애초에 그를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세워놓았어야 할 사형 선고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에 발신자 정보가 없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 5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어.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액정을 힐끗 보고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그녀의 매끈한 손등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구질구질한 답장을 보내지도 과거의 상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1초의 망설임 없이 해당 번호를 수신 차단해버린 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새로 들여올 에스프레소 머신 설치 위치를 고민할 뿐이었습니다. 질척거리는 전 시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지인을 끼워 수작을 걸어온 것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서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부 기록을 폐기해준다면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까지 명의를 넘겨줄 수 있다는 달콤한 미끼까지 던져왔습니다. 중간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자처한 교회 장로님이 수화기 너머로 혀를 쯧쯧 차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후를 털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니? 그런 흉측한 기록들 품고 있어봐야 너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다. 너 아직 젊고 앞날이 구말리인데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 재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서연은 텅 빈 상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창에는 아직 인테리어 공사를 알리는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인부들이 원목바 테이블 자재를 부지런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미 법적으로 받아낼 돈 다 받았습니다. 서연이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들은 제 안전을 위한 방어막으로만 쓸 뿐 그쪽 집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짓은 안 합니다. 다만 한 번만 더 저희 부모님 댁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인터넷 맘카페에 헛소문 퍼뜨리면 그때는 로펌과 대한민국 법원 민사부로 직행할 거라는 것만 전해주세요. 장로님이 다시 질척거렸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솥밥 먹던 가족이었는데 서연이 사뿐하게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밑바닥인지 남들보다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뻘쭘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깊은 한숨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를 종료한 서연은 전 남편의 진단서와 모든 진상 지시 담긴 서류처를 두툼한 파일에 담아 금고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서재 구석에 자리 잡은 작고 견고한 금고였습니다. 철제 문을 닫고 다이얼을 돌리자 찰칵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과거가 봉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치한 복수극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은 지옥이 결코 환상이나 오해가 아니었음을 뼈에 새기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오답 노트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연은 마포 아파트를 처분한 자금과 일부 대출금을 보태어 젊음의 거리 홍대 인근 뒷골목에 작고 아담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래피티가 잔뜩 그려진 힙한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카페였습니다. 대낮에는 배낭을 맨 대학생들이 자리를 채웠고 오후에는 인근 디자인 스튜디오 직장인들이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해갔습니다. 서연은 바리스타 학원까지 다니며 라테아트를 연습했지만 개업 첫날 손님에게 내민 카페라테의 하트 우유 거품은 우스꽝스럽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민망함에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손님도 덩달아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하트는 태풍을 정통으로 맞았나 봐요. 찌그러진 하트를 받아들었던 그 단골 손님의 이름은 강우빈,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첫 방문 날, 그는 창가 바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사진 보정 작업을 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2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후로 그는 거의 매일같이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라이카 카메라를 메고 오는 날도 있었고 달랑 얇은 몰스킨 수첩 하나만 챙겨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 라테 아주 훌륭했습니다. 우빈이 빈 머그잔을 카운터로 반납하며 사뭇 진지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묘하게 따뜻한 집밥 냄새가 나요. 유리잔에 물기를 닦던 서연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커피에서 집밥 냄새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작가님 칭찬 스킬이 너무 초보 사장님기 살려주기용 멘트 같은데요. 우빈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정하죠. 다 마시고 나서도 10분만 더 머물고 싶어지는 맛이라고요. 서연은 반짝반짝 닦인 유리잔을 진열장에 세워두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멋진 멘트는 저희 카페 방명록에 꼭 좀 남겨주세요. 그는 허투루 뱉은 말이 아니었다는 듯 정말로 방명록을 적고 갔습니다. 마감 청소를 끝낸 서연이 무심코 방명록을 넘겨보다가 그의 정갈한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10분만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서연은 그 단정한 문장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가만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카페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대학생 알바생을 한 명 고용했지만 발주부터 정산, 에스프레소 머신 세팅까지 웬만한 일은 서연이 직접 챙겼습니다. 밤늦게까지 영수증을 대조하며 피곤에 찌들어 퇴근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자잘한 노동의 고단함 덕분에 결혼 생활 5년 동안 단 하루도 누려보지 못했던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알바생이 급한 사정이 생겨 일찍 퇴근해버리는 바람에 서연 혼자 마감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필 원두와 시럽 박스가 한꺼번에 배송되어 입구에 사람 키만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카페에 두고 간 카메라 렌즈 캡을 찾으러 들렀던 우빈은 무거운 상자를 낑낑대며 끌고 가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두말 없이 가방을 던져두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거 안쪽 창고로 옮기면 됩니까? 우빈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죄송한데 부탁 좀 드릴게요. 두 사람은 합을 맞춰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비좁은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둑한 창고 안에서 골판지 상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이 유독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박스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린 후 서연은 창고 문설주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때문에 젖은 잔머리가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우빈이 냅킨 한 장을 뽑아 건네며 불쑥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웃는 모습이 참 근사합니다. 냅킨을 받아 들려던 서연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우빈은 자신의 말이 행여 오해를 살까 조심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그냥 가끔 카운터에서 웃으실 때 보면 눈동자 속에 아주 깊고 긴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요. 서연은 시선을 떨구며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슥슥 닦아냈습니다. 그냥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빈은 무례하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 불을 끄고 문을 조용히 닫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사장님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길 가던 모든 사람이 다 함부로 주워들을 자격은 없으니까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카운터 위를 비추는 은은한 펜던트 조명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 지붕 위로 눈송이가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5년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안달복달하며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카페의 낡은 간판을 세련되게 한 번 교체했고 까진 원목바 카운터에도 새로 바니쉬를 칠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매일 밤늦게까지 혼자 마감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바생들은 몇 번 바뀌었지만 그녀의 커피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사진작가 강우빈은 이제 단순한 단골 손님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출근에 고장난 펜던트 조명을 뚝딱 고쳐주었고 새로 나온 시즌 메뉴의 홍보 사진을 근사하게 찍어주었으며 창고 2번째 선반에 하리오 필터지가 있다는 것쯤은 눈 감고도 찾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타오르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요란하게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평범한 밤, 함께 앞치마를 벗고 카페 의자들을 테이블 위로 거꾸로 올려놓으며 문단속을 나란히 확인하는 일상이 스며들었을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 두 사람은 카페 입구에 화려한 틀이 장식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빈은 접이식 사다리 위에 올라가 꼬마 전구를 둘렀고 서연은 아래에서 공구를 올려주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탓에 그녀는 두툼한 목도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얇은 낚싯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거기서 왼쪽으로 살짝만 더 올려보세요. 서연이 고개를 치켜들며 지시했습니다. 우빈이 문틀을 한 손으로 위태롭게 짚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시하시는 폼이 우리 스튜디오 악질 PD님보다 훨씬 더 깐깐하신 거 아시죠? 서연이 낚싯줄을 위로 쑥 내밀며 장난을 쳤습니다. 왜요? 파업이라도 하시려고요? 우빈이 전구 끝자락을 야무지게 묶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어휴, 감히 어떻게 파업을 합니까? 오늘 저녁으로 사장님이 사주실 삼겹살이 날아가는데. 서연도 참지 못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시야 언저리, 길 건너편 도로에 우두커니 서 있는 실루엣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전 남편 최민호였습니다. 그는 칙칙한 검은색 코트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턱끝까지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모습보다 몰라보게 앙상해진 체구에 더수룩하게 자란 머리칼. 그는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쌩쌩 달리는 찻길 너머로 서연의 카페 입구를 지독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그 꼴을 목격한 순간에도 서연의 손에 들린 낚싯줄은 단일 밀리미터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에 초록 불이 켜졌다가 빨갛게 전멸하며 꺼질 때까지도 그는 감히 건너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눈치챈 우빈이 덩달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 건너의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사다리에서 내려와 서연의 손에 들린 낚싯줄을 넘겨받았습니다. 마무리는 내가 할게요. 손 다 얼었네. 사장님은 먼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서연은 도망치듯 카페 안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전 남편과 정확히 3초간 마주 보았습니다. 3초 후 서연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우빈을 향해 말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달린 전구가 좀 비뚤어졌네요. 우빈이 간판 위를 유심히 올려다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이쿠, 진짜 비뚤어졌네. PD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서연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여분의 흡착판을 꺼내 그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길 건너편. 전 남편은 여전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참담하게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목도리 자락을 신경질적으로 끌어당기며 인파 속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퇴근길 꼬리를 무는 시내버스들에 가려 그의 뒷모습은 이내 완벽하게 시야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카페 셔터를 내리고 정산을 마쳤을 때 서연의 휴대폰이 웅 하고 울렸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이제 나도 안심하고 물러난다.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문자 메시지. 하지만 서연은 그 얄팍한 화법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과거의 전 남편은 늘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서도
끝내는 우아하고 체면 차리는 말 한마디로 자신을 애틋한 순애보의 주인공으로 포장하길 좋아했습니다. 서연은 비웃음조차 아깝다는 듯 답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메시지를 삭제해버린 뒤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바카운터 안쪽에서는 우빈이 뽀드득하게 씻은 마지막 유리 머그잔을 진열장에 거꾸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꼬마 전구 불빛. 서연이 지적했던 맨 꼭대기의 그 전구는 이제 단 한 치의 비뚤어짐도 없이 가장 예쁜 각도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끝에 놓인 방명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빈 페이지에 오늘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을 끄적였습니다. 글씨를 다 쓴 그녀가 그 노트를 쓱 밀어 우빈의 눈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오늘은 10분 더 앉아있다가도 돼요. 서연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빈은 방명록에 적힌 그 글씨를 내려다보며 스르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뒤집어 올려두었던 나무 의자 2개를 다시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바 카운터 바깥쪽 손님 자리에, 다른 하나는 바 카운터 안쪽 서연의 자리에. 따스한 조명 불빛이 나란히 놓인 2개의 머그잔 사이로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구차하게 설명하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엔드.